하리라 그랬다고! 시아버지 태섭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고 며느리인 정희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지팡이가 공중에서 멈춘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했고 정희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스쳐갔다. 아버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며느리 정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팡이가 무정하게 내려왔다. 비명과 함께 땅에 쓰러진 정희의 다리를 따라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시아버지 태섭은 그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그게 내 버릇을 고친 방법이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딸을 임신한 정희가 끝까지 시아버지의 핍박을 이겨내고 본인과 딸을 훌륭하게 지켜낸 슬프지만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1990년대 초 경북의 한 시골 마을. 새벽 5시가 되기 전부터 윤정이는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침상을 차리는 모습이 고단해 보입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시아버지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 윤태섭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과도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추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정민은 신문을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아버지의 말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저를 느껴요. 딸이든 아들이든 제겐 처음이자 전부예요. 태섭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딸이면 지워. 이 집안대 끊기게 하긴 싫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배를 감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태섭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 이 집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내 의무다. 태섭은 지팡이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에 정희는 몸을 떨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신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할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시아버지의 위협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희 아이는 살아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저와 대화하고 있어요.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발로 차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면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안에 딸은 없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을 놓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너도 한마디 해라. 태섭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을 아시잖아요. 정민의 말에 정희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며느리도 그걸 알아야 한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집으며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이 나간 후 정희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오후가 되기 전까지 정희는 시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빨래를 넣는 중에 배가 살짝 아팠습니다. 아이가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나비가 나왔어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태섭은 마루에서 낮잠을 자다가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태섭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꿈에 나오셔서 나비를 안겨주셨어요. 분홍색 나비였는데 너무 예뻤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태섭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비라고? 딸을 뜻하는 건가?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꿈이었어요. 정희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섭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이라 그랬다고. 태섭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지만 평상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정희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 딸은 없다고 했다. 태섭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는 배를 감싸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아버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희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지팡이가 그녀의 배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내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다. 태섭은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정희는 기어서라도 전화기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태섭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조심했으면 될 일이었다. 태섭의 말은 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정희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정희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아주머니가 태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섭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아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면 다행입니다. 정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약하게나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실 문턱에 서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민감해서 그래. 정민의 첫 마디였습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괜한 말을 해서 화나게 한 거잖아. 정민은 마치 정희를 탓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말은 지팡이의 충격보다 더 깊게 정희를 찔렀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집안이 복잡해서 그래요. 당신도 조금 참아줘요. 정민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정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곳에서 살자. 어느 새벽녘 정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옷 몇 벌과 자신의 옷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태섭과 정민이 잠든 사이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와 부른 배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정희는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친정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시집 보낸 딸이 돌아온다면 체면만 구겨질 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마을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버스가 왔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올라탔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종점까지요.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종점에 내린 곳은 작은 도시의 외곽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늘어선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정희는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월세 싼 곳 없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정희의 상황을 대충 짐작했는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월세가 저렴한 대신 시설이 좀 낡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여주세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와 작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정희는 빈 방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금반지를 팔아서 보증금과 당분간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한 달 후 딸 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혼자서 출산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 우리 하늘아. 정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생계를 위해 정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통닭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를 업고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사장님, 아이 때문에 불편하시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닭집 사장은 흔쾌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애가 순하네요. 걱정 마세요. 사장의 말에 정희는 고마워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늘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벌써 글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헌책방에서 동화책들을 사와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이 글자 뭐예요? 하늘이가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똑똑하구나. 정희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금세 글자를 익혔습니다.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이는 이미 어른 책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드나들며 온갖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법이 뭐예요? 하늘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야. 나쁜 사람을 벌주고 좋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정희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들은 다 벌받나요? 정희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받을 거야. 그럼 저도 법 공부해서 나쁜 사람들 벌 줄래요. 하늘이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하늘이는 더욱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피곤해 보여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늘이가 공부 잘하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하늘이는 어느 날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판사가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하늘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말자. 엄마도 하늘이도. 약속해요, 엄마. 하늘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하늘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겨냈구나.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어. 하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어느 가을날 정희는 시장 골목에서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통닭을 납품하러 가던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제대로 안 하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8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윤태섭이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골목벽에 붙이고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섭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인부들을 윽박지르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 할배가 뭔데 우리한테 고함을 쳐? 젊은 인부 하나가 반발했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태섭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1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향해 내려오던 그 지팡이 말입니다. 인부들이 태섭을 제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태섭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몰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섭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하늘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법학과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희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또다시 태섭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마주쳤습니다. 태섭도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이게 누구야? 태섭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직도 숨쉬고 있을 줄이야.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참 신기하네. 18년 전에 쓰러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태섭이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말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길을 막았습니다. 딸내미는 어떻게 됐어? 설마 키우고 있는 건 아니지? 태섭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정희가 말을 못 잇고 있을 때 태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키우고 있구나. 딸내미도 아무짝에 쓸모없을 거다. 뭘 하겠어? 시집이나 갈 거 아니야? 태섭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태섭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늘이? 이름도 하늘이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겠네. 태섭이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뭘 하겠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를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법학과에 갈 거예요. 판사가 될 거예요. 판사? 태섭이 크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판사? 웃기고 있네. 그런 헛꿈 꾸지 말고 현실을 봐라. 현실을 보는 건 당신이에요. 정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도 얼마든지 판사가 될 수 있어요. 태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18년 전에 혼내준 게 부족했나? 그 말에 정희는 다시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갈 아이가 있었고 지켜야 할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당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정희가 똑바로 태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세상? 태섭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마.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개입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태섭은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에는 각오해라. 정희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만난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는데 전교 1등이에요.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 하늘이의 꿈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정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하늘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희는 하늘이의 성숙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아.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끝내줄게.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18년간 쌓인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이는 태어나기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마침내 판사가 되었습니다.
지방법원 부임 첫날, 하늘은 법복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주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하늘에게 정의가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땠어? 첫 주 업무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뿌듯해요. 하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엄마. 정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전 뱃속에서 위협받던 그 아이가 이제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 우리 하늘아. 이틀 후, 하늘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이 윤태섭이었습니다. 설마, 하늘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엄마를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해 사건이었습니다. 윤태섭이 자신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를 지팡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은 서류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전하구나. 하늘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늘은 정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고통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를 보고 정희는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 설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윤태섭이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혹시 이 사건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요? 하늘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잖아.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도. 정의의 걱정이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재판하지 않을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첫 공판 날, 하늘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윤태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윤태섭은 하늘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젊은 여자 판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섭, 하늘이 사건을 호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도 태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15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요양보호사 박미영 씨를 지팡이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늘은 기소 사실을 들으며 18년 전 자신의 엄마에게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한 것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피고인, 기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늘이 물었습니다. 태섭은 반항적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인정하긴 뭘 인정해요. 그 여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한 대 친 게 뭐가 잘못이에요? 태섭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늘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밥도 제때 안 해주고 청소도 대충 하고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건방지게 굴어서 혼내준 거예요. 태섭의 말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박미영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릴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물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말대답하냐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영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도 이런 식으로 혼내줬다고, 배를 때려서 혼내줬다고 자랑처럼 말했어요. 박미영 씨의 말에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희는 방청석에서 그 증언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8년이 지나도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판결문을 넘기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섭. 하늘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경멸의 역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태섭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여자들을 그랬다고. 방금 피해자 증언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태섭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남자가 여자 혼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은 28년 전 엄마가 겪었던 고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법리에 따라 말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공판이 끝나고 하늘은 판사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8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날, 하늘은 증인 명단을 확인하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검사 측에서 윤태섭의 평소 행동에 대한 증언을 위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정민 씨도 나오는구나.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윤정민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도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늘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좀 엄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2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폭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기는 그냥 훈육 차원이었어요. 훈육? 검사가 반문했습니다. 어떤 방식의 훈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민은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님,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혹시...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증인은 질문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28년 전 며느리에 대한 사건에 대해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8년 전 사건을 언급하자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정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지팡이로 때린 사건 말입니다.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그냥 정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하늘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8년이 지나도 정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실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쳐서 병원에 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증인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정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거짓말을 할까요? 저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정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로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위로했습니까? 하늘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정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아이도 괜찮을 거라고.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하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너무 민감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하늘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를 탓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상황이 정민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하늘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인님, 하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시죠? 정민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분이었고 며느리는 늘 약한 척했어요. 정민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제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28년이 지나도 정민은 자신이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이 임신한 아내를 방치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태어날 아이가 위험에 처했는데 모르셨다고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약해서 맞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외면했고 외면은 방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폭행입니다. 정민은 그제야 하늘이 누구인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혹시 하늘이냐? 하늘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윤태섭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태섭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태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모독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민은 증인석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더 이상 그 눈물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8년 전에 흘렸어야 할 눈물이었습니다. 증인은 퇴석하셔도 됩니다. 하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하늘은 판사석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판결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일주일 후 마침내 판결 날이 왔습니다. 하늘은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나와 판결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28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방청석 맨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내릴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하늘을 믿었습니다. 딸은 분명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이 법복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태섭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하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8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섭은 마지막까지 기세등등했습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혼낸 것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 윤태섭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꽉 쥐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판결문을 펼치기 전에 윤태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해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오랜 행동 패턴과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태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하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8년 전에도 임신한 며느리를 같은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피고인의 행동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가족을 훈육한 게 잘못이냐? 하늘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행은 더욱 악질적입니다. 특히 임신부에 대한 공격은 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태섭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냉정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내용들, 그리고 아들인 증인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전 무력하게 당했던 그 순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제는 딸이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차별과 폭행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번 공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태섭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정당화했다고? 하늘은 태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윤태섭은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합니다. 하늘의 첫 번째 선고였습니다. 태섭은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겨우 그 정도야? 하지만 하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전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종 형량은 징역 6년으로 선고합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태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6년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인권보호단체에서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태섭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심판하냐?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8년간 준비해온 말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덮고 태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뭔데 당신을 심판하냐고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우려 했던 그 딸이야. 하늘의 말에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태섭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28년 전 당신이 엄마 배를 때리면서 지우라고 했던 그 딸. 지금 당신을 심판하는 사람이야. 정희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자랐고 공부했어요. 태섭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래요. 당신이 그토록 없애려 했던 딸이 이제 법관이 되어 당신을 심판하고 있어요. 하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법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징역 6년, 사회봉사 300시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가중 처벌한다고 했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하거든요. 태섭은 주저앉았습니다. 2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우려 했던 존재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늘은 해냈습니다. 판결이 끝난 지 한 달 후, 하늘은 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옛날 우리가 살던 곳 근처에 가보지 않을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기 왜 가려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하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모녀는 함께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28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산과 들판은 여전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많이 달라졌어요. 28년 전보다 훨씬 강해지셨어요. 하늘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윤태섭의 옛집 근처였습니다. 집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담장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구나. 하늘이 폐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지옥 같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그저 무너진 집일 뿐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엄마. 하늘이 집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장미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장미는 분홍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장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장미들 봐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며 아름답게 자라난 거죠. 하늘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장미덩굴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추억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뭔데? 그때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하늘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냥 너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 뱃속에서 발로 차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 하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나도 고마워, 하늘아.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하늘아, 이 집 무너뜨리고 여기에 장미밭을 만들면 어떨까? 장미밭요? 하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나쁜 기억들은 모두 없애고 아름다운 장미들만 가득한 정원을 만드는 거야.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늘도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땅을 사볼까요? 정말?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판사 딸을 두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은 정말로 그 땅을 샀습니다. 폐가를 철거하는 날 정희와 하늘은 함께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희가 무너진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하늘이 망치를 들고 담장을 부쉈습니다.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도 함께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와 딸은 함께 옛집의 잔해를 치웠습니다. 몇 달 후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장미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그곳에 나와 장미들을 돌봤습니다. 하늘은 주말마다 정희와 함께 장미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 장미들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 사랑으로 키우니까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정희가 장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하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이 장미 정원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특히 우리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과 함께 말야. 정희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성 쉼터나 상담센터 같은 걸 만들어 볼까요? 그래. 그리고 이름은 하늘 장미원으로 하자. 정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 장미원. 하늘이 그 이름을 반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6개월 후 하늘 장미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찾아와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개원식 날 하늘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희망을 키우는 곳입니다. 28년 전 한 여성이 이곳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딸과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희망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정희는 사람들에게 장미 돌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장미는 강한 꽃이에요. 추위도 견디고 가뭄도 이겨내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날 저녁 모녀는 장미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그래, 정말 많이 왔어. 정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누구도 우리에게 딸을 지우라고 하지 못할 거야. 하늘은 장미꽃을 하나 따서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단죄가 아니에요, 엄마. 시작이에요. 정희는 그 장미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8년간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미 정원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